부자의 하루 부하. 한국에서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업이 예전엔 그럭저럭 먹고 사는 수준으로 여겨졌습니다. 크게 부유하지는 않아도 결혼하고 아이 하나 정도는 키우고 적당히 휴가 가고 소형차 정도는 굴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본 단위가 월 300이라는 숫자였죠. 하지만 2020년대를 지나 2025년이 되면서 한국에서 월 300 버는 직업이 단순히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산업 붕괴, 노동시장 재편이 동시에 일어나며 생긴 결과죠. 오늘은 이 문제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솔직한 경제 분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옛날엔 월 300이면 살았는데 넌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가? 10년 전과 지금의 월 300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생활 필수 비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비용이 약 30% 상승하고 식료품이나 외식 가격이 40%까지 상승했죠. 게다가 월세와 전세까지 지역별로 30%에서 10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기업 정규직을 제외한 한국의 대부분 직군은 지난 10년간 실질 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조금 올랐을지 몰라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졌죠. 즉, 2015년에 월 200만 원과 2025년에 월 300만 원이 거의 같은 구매력을 가진 겁니다. 사람들은 월 300을 벌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체감상 200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빚이 쌓이고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2015년에 서울 외곽 원룸 월세가 4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같은 지역에서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식비는 어떨까요? 편의점 도시락이 3,500원에서 5,500원으로 뛰었고 김밥 한 줄이 2,500원에서 4,500원이 됐습니다. 외식은 더 심각하죠. 평범한 삼겹살집에서 2인분 먹고 나오면 4만 원이 넘어갑니다. 10년 전 같으면 2만 5천 원이면 충분했던 식사가 말이죠.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고 시내버스도 동일하게 인상됐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 교통비만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여기에 휴대폰 요금 6만 원, 인터넷 요금 4만 원, 각종 구독 서비스까지 합치면 고정 통신비만 해도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실제 생활비 계산을 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5년 기준 서울에서 혼자 사는 30대 직장인의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원룸 월세 60만 원, 한 달 식비 50만 원, 교통비 12만 원, 휴대폰과 인터넷 통신비 8만 원, 공과금 10만 원, 생필품 의류 10만 원, 경조사비 모임 10만 원. 전부 다 합치면 16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최소한의 지출입니다. 취미생활, 데이트, 여행, 저축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생존만 한 금액이죠. 여기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로 월급의 10에서 15%가 빠져나갑니다. 월 300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2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160만 원을 쓰면 남는 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축, 결혼자금,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다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갑자기 치과에 가야 하거나 핸드폰이 고장 나거나 친구 결혼식이 겹치면 그 다른 마이너스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생활이 혼자일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2인 가구가 되면 최소 생활비가 250만 원으로 뛰고 아이 한 명이 생기면 3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월 300으로는 가정을 꾸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월 300은 이제 빈곤의 경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월 20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최저입니다. 문화생활, 사회적 관계,
자기계발 같은 건 아예 고려하지 않은 수치죠. 실제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이 월 17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균일 뿐 서울 경기권에서는 2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즉, 월 300을 번다는 건 실질적으로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삶에 가까운 거죠. 30대 직장인 김모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월 320만 원을 받습니다. 10년 차 직장인이고 나름 성실하게 일했죠. 하지만 실수령액 280만 원에서 월세 70만 원, 생활비 150만 원을 쓰고 나면 60만 원이 남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들고 10만 원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작년에 치아 치료를 하면서 200만 원이 나가자 그동안 모았던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연애도 부담스럽습니다. 데이트 한 번 하면 10만 원은 기본이니까요.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 300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괜찮네 하는데 실제로는 항상 돈이 부족해요. 뭘 하나 사려고 해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고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하면 핑계를 대고 빠집니다. 이게 30대 중반의 삶이 맞나 싶어요.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월 300의 현실입니다. 옛날엔 이 정도면 평범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생존 수준에 가깝죠.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미루고 미래를 비관하는 겁니다. 왜 월 300번은 직업이 사라질까? 자동화와 AI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직군이 월 250에서 300 직업입니다. AI가 오면 고소득 전문직이 먼저 영향을 받을 거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변호사, 의사, 금융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위협받을 거라고들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AI가 먼저 대체하는 직군, 콜센터 상담원, 단순 편집 자막 작업, 문서 정리 및 데이터 입력, 배너, 썸네일을 제작하는 단순 디자인, 반복형 회계 업무, 기초 번역 작업, 재고 관리 및 단순 사무직. 이 직군의 연봉이 어떤가요? 대부분 연 2,800에서 3,400만 원, 즉 월 230에서 300 사이입니다. AI는 월 300이야. 이를 가장 먼저 없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일은 정형화되어 있고 규칙 기반이며 반복 작업이 많기 때문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을 월 300에 쓰는 것보다 AI를 월 29,000원에 쓰는 게 훨씬 싸고 효율적입니다. 휴가도 안 가고 실수도 적고 24시간 일하고 불평도 안 하니까요. 이건 노동자가 게으른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견 기업은 2023년까지 고객 상담팀에 15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200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2024년에 AI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인원을 5명으로 줄였습니다. 1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남은 5명은 뭘 할까요? AI가 처리 못하는 복잡한 민원만 담당합니다. 업무량은 오히려 늘었지만 인원이 줄었으니 강도는 세졌죠. 연봉은 3,500만 원으로 소폭 인상됐지만 일자리를 잃은 10명은 비정규직이나 서비스직으로 재취업해야 했습니다. 새 직장의 연봉은 평균 2,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의 현실입니다. 전문성이 높지 않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던 월급이 바로 250만 원에서 350만 원 구간이었죠.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양극화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직업 구조는 명확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 중간이 사라지고 양극단만 남는 구조죠. 첫 번째는 고소득 전문직, IT 개발자 연 7천에서 1억, PM 데이터 분석가 연 6천에서 1억, 의사 변호사 연 1억 이상, 금융 대기업 정규직 연 6천에서 1억. 이들은 AI를 도구로 활용하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AI 덕분에 생산성이 3배로 올라가고 연봉도 상승하죠. 문제는 이 직군에 들어가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스카이 대학 나오고 영어 잘하고 코딩할 줄 알아야 하죠. 두 번째는 저임금 노동직,
배달 월 200에서 250, 청소 월 180에서 220, 요양보호사 월 200에서 240, 단순 서비스업 월 180에서 230, 아르바이트 시급 만원. 이들은 자동화가 느리게 진행되므로 계속 남습니다. 로봇이 배달하거나 청소하려면 아직 기술과 비용 면에서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어서 오르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영역은 딱 그 중간층입니다. 월 280에서 330만 원 벌던 중간층 직업. 이 가장 애매해서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은행 창구 직원, 보험 설계사, 일반 사무직, 콜센터, 단순 디자이너, 기초회계사, 중소기업 관리직 이런 직업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죠.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15년에 한국의 사무직 종사자는 약 450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420만 명으로 줄었죠. 8년간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사무행정직의 약 35%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숫자로 따지면 약 15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한 거죠. 그리고 이 일자리들의 평균 연봉이 바로 3,000에서 3,600만 원 구간입니다. 한국 사회는 상위 10%의 고소득과 하위 50% 저소득만 남고 월 300의 중간층은 사라지고 있는 기형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산층 붕괴입니다. 자영업 과잉과 수수료 구조 때문에 월 300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OECD 평균 자영업 비율이 15% 정도인데 한국은 25%에 육박하죠. 거리를 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페, 치킨집, 편의점, 미용실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카페가 늘어나면 카페 사장님만 가난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어느 동네에 카페가 10개 있었습니다. 각 카페가 월 평균 2천만 원씩 매출을 올렸죠. 그런데 새로운 카페 10개가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커피 수요는 그대로인데 카페만 2배가 됐으니 매출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드 수수료, 배달 수수료, 세금을 제하면 실제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터무니없어지죠. 더 비참한 건 이 카페를 차리려고 초기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썼다는 겁니다. 인테리어에 5천만 원, 장비에 3천만 원, 보증금에 2천만 원. 이 돈을 회수하려면 83개월, 그러니까 약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영업은 3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를 보면 한국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이 27.5%에 불과합니다. 100개 가게 중 72개가 5년 안에 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폐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빚을 지고 다시 취업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나이는 40에서 50대가 됐고 경력은 단절됐고 남은 건 빚뿐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수수료 경제가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요즘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손님의 60에서 70%가 배달 주문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이 플랫폼들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짜장면 원가가 2,000원이라면 순이익은 1,010원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팔아서 1,000원 버는 거죠. 하루에 100그릇을 팔아야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려면 하루 300그릇을 팔아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이 배달 주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기이한 상황에 처합니다. 안 받으면 매출이 없고 받으면 손해죠. 한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 달 매출이 3,500만 원입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다릅니다.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전기, 가스 등등. 남는 돈은 1,100만 원. 여기서 본인 인건비를 빼면 6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금 8천만 원을 회수해야 하고 장비 감가상각비도 있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월 350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 12시간, 주 7일 일해서 월 350만 원.
시급으로 계산하면 1,416원입니다. 최저시급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가 나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빚은 안 지잖아요.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월 300은커녕 월 200도 안 되는 수입으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만 이렇게 심각할까요? 바로 한국은 고정비 의존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는 세 가지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국민 소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부동산 비용. 한국의 주거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의 집값 대비 소득 비율을 보면 중위소득 가구가 집을 사려면 15년에서 2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미국 뉴욕이 10년에서 12년, 일본 도쿄가 8년에서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약 10억 원입니다. 20% 자기 자본을 마련한다고 해도 2억 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8억을 대출받으면 금리 4.5% 기준으로 월 상환금이 약 450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월소득이 700만 원은 되어야 생활이 가능한 구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25평 아파트 전세가가 5억에서 6억 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나갑니다.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1억에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내야 하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32살 직장인 이모 씨는 연봉 4,500만 원을 받습니다. 실수령액은 월 320만 원 정도죠. 그는 경기도 어느 신도시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15만 원, 식비 6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을 쓰면 225만 원입니다. 남는 돈은 95만 원. 여기서 적금 30만 원, 부모님 용돈 2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쓰면 35만 원이 남습니다. 데이트, 취미생활, 자기계발에 쓸 돈은 35만 원뿐이죠. 결혼은 생각도 못합니다. 결혼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속도로는 10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비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한국의 사교육비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3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이고 강남권이나 목동 같은 교육특구에서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쓰는 가정도 흔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세부터 대학 졸업까지 총 약 3억 5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 한 명 기준입니다. 2명이면 2배죠.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40대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중학생 아이 둘의 사교육비로 월 350만 원이 나갑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15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을 쓰면 월 730만 원이 지출됩니다. 부부 실수령액이 월 650만 원 정도니까 매달 80만 원씩 적자입니다. 어떻게 버틸까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5년간 쌓인 빚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부부는 연봉이 억 단위인데 왜 우리는 항상 돈이 없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실 텐데요. 한국의 상가 임대료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서울 주요 상권의 임대료는 뉴욕, 도쿄와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매출은 그들의 30에서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남역 인근의 10평짜리 상가 월세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권리금 5천만 원에서 1억, 인테리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초기 투자금만 2억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월 300을 벌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임대료만 400만 원인데 재료비, 인건비, 수수료를 제하면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100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10년 이상 걸리죠.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자영업 창업은 99%가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1%는 독특한 아이템이 있거나 이미 유명인이거나 자본이 10억 이상인 경우죠. 평범한 사람이 퇴직금 1억 들고 창업하면 거의 100% 실패합니다. 고령화가 중산층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입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었고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첫 번째로는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노인 인구는 청년층보다 소비가 적습니다. 옷도 덜 사고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적게 갑니다. 전체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특히 유통, 외식,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죠. 실제로 지방 소도시를 가보면 상권이 붕괴된 곳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울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 뿐입니다. 식당을 열어도 손님이 없고 카페를 해도 적자입니다. 결국 폐업하고 빈 건물만 늘어나죠. 두 번째로는 복지 비용이 폭증한다. 노인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같은 복지 비용이 급증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복지 예산이 국가 예산의 37%를 차지합니다. 10년 전에는 28%였죠.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청년과 중장년층입니다. 결국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문제는 부양 비율입니다. 202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인 15살에서 64세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습니다.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거의 혼자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이 올라갑니다. 복지 비용을 감당하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매년 3%에서 5%씩 오르고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 논의가 계속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35세 직장인 박모 씨는 연봉 5천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료로 월 60만 원, 소득세로 월 35만 원, 총 95만 원을 냅니다. 실수령액은 325만 원 정도죠. 세전 연봉 5천이지만 실제로는 3,9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세금도 오릅니다. 작년에 승진해서 연봉이 300만 원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월 15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세금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 자격증 중심의 사회가 직업 소멸을 가속화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학력 자격증은 곧 안정된 직업이라는 공식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학에 가고 자격증을 따고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쓸모없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보장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같은 자격증은 평생 밥벌이로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만 해도 공인중개사는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강남의 중개사무소는 월 500에서 1,000만 원을 벌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직방,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같은 플랫폼이 생기면서 중개 수수료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AI가 매물 추천, 시세 분석, 계약서 작성까지 도와주니까 중개사의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지금은 강남 중개사무소도 월 200에서 300만 원 버는 곳이 많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돈을 못 버는 시대가 된 거죠.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세무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단순 기장, 신고 업무는 자동화됐습니다. 중소세무사무소는 고객이 줄어들고 수입료도 떨어졌죠. 10년차 세무사인데 연봉 5천만 원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대졸 취준생은 많고 기업은 사람을 안 뽑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습니다. OECD 평균이 45% 정도인 걸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매년 50만 명 이상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습니다. 대기업 신입 채용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그룹들이 2023년에 채용한 신입사원은 약 1만 5천 명입니다. 50만 명 중 1만 5천 명, 즉 3%만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97%는 어디로 갈까요?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2,800만 원에서 3,500만 원입니다. 4년간 등록금 5천만 원 내고 대학 다녔는데 나와서 월 250만 원 받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8살 김모 씨는 지방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년간 취업 준비를 하면서 300곳 넘게 지원했지만 최종 합격한 곳은 직원 50명짜리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연봉은 3천만 원, 실수령액은 월 230만 원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 다닐 때는 졸업하면 최소 연봉 4천은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같이 입사한 동기 5명 중 2명은 벌써 그만뒀어요. 연봉이 너무 낮아서요. 한국 교육은 AI 시대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은 여전히 암기, 정답 찾기, 시험 점수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PISA라는 국제학업성 지도평가에서 상위권이지만 창업률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문제를 풀 줄은 알지만 문제를 만들 줄은 모르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졸자는 넘치는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높고 기업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교육과 산업이 완전히 따로 노는 구조입니다. 그럼 앞으로 월 300 이상 버는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단언컨대 월 300은 그냥 최저생계 수준이 된다. 앞으로 월 300만 원은 기본 수입 수준이 됩니다. 중산층의 기준이 월 450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가죠.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2024년 자료를 보면 4인 가구 표준생계비가 월 55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평범하게 산다는 기준입니다.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이죠. 미래에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월 200만 원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 월 300만 원대는 생존층, 월 400만 원대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안정적인 정도, 월 500만 원대는 아이 하나 키우긴 가능한 중산층, 월 700만 원대는 아이들의 내 집 마련 가능한 여유층, 월 1000만 원대는 상위 5%에서 7%.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 희망자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최소 연봉, 이 남성 5,500만 원, 여성 3,80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 합산 최소 9,300만 원, 월 775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려면 10억 원, 아이 둘 키우는데 5억 원, 노후 준비 3억 원, 합치면 18억 원입니다. 30년간 모으려면 연 6천만 원씩 저축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부부 합산 연봉이 최소 1억 2천만 원은 돼야 합니다. 결국 평범한 삶의 기준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월 300으로는 혼자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시대가 됐죠. 월 300 직업은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군으로 재편됩니다. 미래의 돈을 버는 직업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IT, 기술, 금융, 직군의 전문가들, 프로그래머, 데이터 분석가, AI 엔지니어, 클라우드 전문가, 보안 전문가 같은 IT 직군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 7천만에서 1억 원입니다. 경력 5년 차만 돼도 연봉 1억을 넘기는 경우가 많죠.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은행, 자산운용, 퀀트, 리스크 관리 같은 전문 영역은 연봉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에 들어가려면 스카이 대학, 해외 MBA, 금융 관련 석사가 필요합니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죠. 그리고 디지털 창작자, 유튜버, 블로거, 작가, 디자이너, 1인 미디어 운영자들입니다. 이들은 구독자,
팔로워, 팬층을 기반으로 수익을 냅니다. 성공하면 월 500만에서 5천만 원을 벌지만 실패하면 월 0원입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직업이죠. 실제로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있으면 월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법니다. 100만 명이 있으면 월 3천만 원에서 1억 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0만 명을 달성하는 채널은 전체의 1% 미만입니다. 99%는 구독자 1000명도 안 되죠. 그 다음이 사업자입니다. 정확히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전통적인 자영업은 망하지만 똑똑한 사업자는 살아남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독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판매, 컨설팅, 코칭, 클래스 운영 같은 고정비가 낮은 비즈니스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으로 수제, 간식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장 없이, 직원 없이 집에서 만들어서 택배로 보냅니다. 고정비는 월 50만 원, 재료비, 포장재값만 나가죠. 매출은 월 500만 원, 순이익이 450만 원입니다. 카페를 차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마지막이 글로벌 노동입니다. 영어를 잘하거나 특정 기술이 있으면 해외 기업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월 1만 달러를 받으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프리랜서 플랫폼 어버크, 파이버 같은 곳에서 한국인이 받는 평균 시급이 50에서 100달러입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월 4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법니다. 물론 영어 실력, 포트폴리오, 평판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단순 노동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청소, 요양, 배달, 경비, 주방 보조 같은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단순 노동직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시급 수준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니까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 172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합쳐도 월 220만 원 정도죠. 문제는 최저시급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이었습니다. 10년간 77% 올랐죠. 하지만 물가는 90% 이상 올랐습니다.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배달은 드론과 로봇이, 청소는 청소 로봇이, 경비는 AI 보안 시스템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5에서 10년 후에는 대부분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는 경비원 대신 AI 카메라와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음식점은 서빙 로봇을 쓰고 호텔은 체크인 키오스크를 씁니다.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한국의 단순 노동 시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85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시급을 받아도 불평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협상도 없고 노조도 없고 이직률도 낮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한국인 단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만 얘기하면 우울하니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AI와 경쟁하는 직업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AI는 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3배로 키우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도구를 쓸 줄 모른다는 거죠. 프리랜서 작가인 정모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한 달에 칼럼 10개를 쓰고 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챗GPT를 활용하면서 생산성이 3배로 올랐죠. 이제는 한 달에 30개를 쓰고 월 900만 원을 법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대신 써주는 건 아닙니다. 초안을 AI가 만들면 제가 수정하고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제 전문성은 그대로인데 속도만 3배 빨라진 겁니다. AI를 쓰는 사람과 AI에 대체되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월 300과 월 800의 차이가 됩니다. 지금 당장 AI 도구를 배우세요.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단순 정보는 AI가 만듭니다. 하지만 해석, 의견, 경험, 통찰은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수익을 만드는 영역은 바로 이겁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이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본다. 내가 직접 해봤더니 이랬다. 이 분야 10년 경력자로서 말한다 같은 것들이요. 유튜브, 블로그, 뉴스레터, 팟캐스트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해석과 관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제 뉴스를 그대로 읽어주는 채널은 망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 뉴스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주는 채널은 성공하죠. 사람들은 정보가 아니라 해석에 돈을 냅니다. 실제로 구독자 50만 명의 경제 유튜버는 월 3천만, 5천만 원을 법니다. 같은 정보를 다루지만 그만의 관점과 해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거죠. 한 가지 능력으로는 월 300이 어렵지만 두 가지를 합치면 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열립니다. 영상 편집과 글쓰기를 같이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월 600만 원, 디자인과 마케팅을 접목시킨 브랜딩 컨설턴트로 월 700만 원, 요리 SNS 운영한 레시피 크리에이터가 월 500만 원, 운동 콘텐츠 제작한 온라인 PT로 월 800만 원, 재테크 지식 강의로 금융 교육 사업을 하여 월 1000만 원.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35살 이모 씨는 원래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월 250만 원을 받았죠.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운동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팔로워 5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는 온라인 PT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월 39,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처음엔 10명만 등록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200명이 이용하고 있죠. 월 수입이 780만 원입니다. 헬스 트레이닝 하나만 했으면 월 250만 원이었지만 SNS 운영 능력을 더해서 월 780만 원으로 뛴 겁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 능력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진 능력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 뭘 더할지 고민해보세요. 디자인을 하면 글쓰기를, 요리를 하면 영상 제작을, 회계를 하면 컨설팅을 더하는 식으로 말이죠. 두 가지만 합쳐도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2025년 이후의 사업 성공 공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큰 자본, 큰 사무실,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권하는 앞으로 성공하는 사업의 조건인데요. 1번 고정비는 최소화하세요. 사무실 없이 집에서, 카페에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하세요. 월세 300만 원 아끼는 게 직원 한 명 고용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2번 온라인 비중은 최대화하세요. 오프라인 매장은 비용만 많이 듭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아마존으로 파세요. 전국, 전 세계가 시장이 됩니다. 3번 재고는 없거나 최소화하세요. 재고는 리스크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하는 방식이나 강의, 전자책 같은 디지털 아이템을 파세요. 4번 인건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처음부터 직원을 고용하지 마세요. 프리랜서, 외주, 파트타임으로 충분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그때 고용하세요. 5번 자동화와 구독 모델 결제, 배송, 고객 응대를 자동화하세요. 그리고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구독 모델로 가세요. 월 9,900원짜리 구독이 100명만 있어도 월 99만 원입니다. 6번 팬 고객 커뮤니티 기반으로 하세요. 광고비를 쓰지 말고 팬을 만드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유튜브 구독자, 네이버 카페 회원이 곧 고객입니다. 이들이 입소문을 내주면 광고비 제로로 성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32살 박모 씨는 반려견 간식을 만들어 팝니다. 공장도 없고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으로 받아서 택배로 보내죠. 초기 투자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80만 원, 두 번째 달은 150만 원, 세 번째 달은 300만 원. 지금은 월 평균 800만 원을 법니다. 순이익률이 60%니까 손에 쥐는 돈은 월 480만 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카페 차린다고 1억 빌려서 하는 거 보면 걱정돼요. 저는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월 500만 원 법니다. 빚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카페 차리고 식당 차리고 옷가게 차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개인 기반의 초경량 비즈니스 시대입니다. 미래에는 한 가지 기술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10년마다, 아니 5년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가 등장하죠. 그때마다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지금 AI 도구 사용법, 기본 코딩, 영상 제작, 글쓰기, 마케팅을 배우세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광고, SEO, 마케팅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안 팔립니다. 40대 직장인 최모 씨는 퇴사 후 3개월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영상 편집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유튜브 무료 강의로 시작했고 나중엔 유료 강의를 들었죠. 총 비용 50만 원. 3개월 후 그는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수입은 120만 원, 두 번째 달은 280만 원, 지금은 월 평균 550만 원을 법니다. 퇴사 전 월급이 320만 원이었으니 오히려 소득이 늘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대에 새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3개월만 투자했더니 평생 쓸 기술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편집 기법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미래에는 나라는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지죠. 어느 분야가 됐든 개인 브랜딩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SNS 계정 하나는 꾸준히 운영을 하며 전문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든다던가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여하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하세요. 꾸준함이 재능을 이깁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2년, 3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꾸준함이 곧 차별화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정모 씨는 인스타그램에 매일 디자인 작업물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팔로워 10명이었죠. 1년 후 3,000명, 2년 후 15,000명, 지금은 45,000명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영업을 안 합니다. DM으로 일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10건에서 15건의 의뢰가 들어오고 그중 57건을 선택해서 작업하죠. 월 평균 수입은 900만 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년 전엔 일을 구하려고 발품을 팔았어요. 지금은 일이 저를 찾아옵니다. 인스타그램이 제 영업사원인 셈이죠. 돈보다 시간과 자유를 선택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연봉을 얼마나 올릴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가입니다. 연봉 6천만 원 받는데 하루 12시간 일하고 주말도 없고 상사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연봉 4,500만 원인데 하루 6시간 일하고 재택근무하고 원하는 시간에 여행 가는 게 행복할까요? 미래의 부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챙기고 취미를 즐기는 것.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실제로 파이어족 운동이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빡세게 10년 일해서 자산을 모으고 40대에 조기 은퇴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35살 김모 씨는 IT 업계에서 10년간 일하며 3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집값이 싸서 1억 5천만 원의 주택을 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배당주와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월 배당 수익이 150만 원 정도 나오고 가끔 프리랜서로 일해서 월 100만 원을 추가로 법니다. 합치면 월 25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지방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서 연봉 7천 받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아침에 산책하고 책 읽고 텃밭 가꾸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돈은 적지만 시간은 많아요.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월 300만 원 직업이 사라지는 이유. 월 300의 구매력 자체가 200 수준으로 약화됐다. 1. AI와 자동화가 중간층 직업을 가장 먼저 대체하고 있다. 자영업 시장이 포화됐다. 고정비가 복증했다. 고령화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다. 저임금 고임대 구조가 고착화됐다. 플랫폼 수수료 경제가 자영업자를 착취한다. 대기업 상위 10%로 부가세 올렸다. 하지만 이건 절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20세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평생 안정적. 이라는 공식은 깨졌죠.
이제 필요한 건 똑같은 방식의 노력 10번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노력 1번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힘든 시기입니다. 다가올 2026년도 그렇겠죠. 중산층은 무너지고 청년은 희망을 잃고 부모 세대는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월 300만 원 벌던 직업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월 500만 원은 있어야 평범하게 산다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는 항상 기회였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안 통한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AI를 적으로 보지 말고 도구로 쓰고 대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가고 고정비를 줄이고 스킬을 쌓고 평생 배우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더 똑똑한 방향으로, 더 전략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 채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바뀌었지만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